중국 교육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글이었죠. 2억 명의 젊은 세대가 한자보다 한글을 먼저 배우기 시작했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베이징대 언어연구소는 단언했습니다. 통제 불가능 넛 문자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했죠. 그런데 한국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저 문자를 만들었을 뿐이었으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자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중국이 한글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중국 사회과학원 언어정책연구소에서 15년간 문자 관리를 연구해 온 학자입니다. 중국에서 문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진시황이 기원전 221년 문자를 통일한 이유를 아십니까? 의사소통이 아니었습니다. 통치였습니다. 56개 민족, 14억 인구, 960만 제곱킬로미터를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문자였죠. 한자는 배우기 어렵습니다. 기본 3,500자를 익히는데 평균 9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장점이었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수록 표준화가 쉬웠습니다. 교육 과정을 국가가 설계하고, 교재를 통제하고, 시험으로 검증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생들은 국가가 정한 방식으로만 문자를 배웠죠. 이것이 중국 문자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배우기 어려울수록 관리하기 쉽다. 1949년 신중국 수립 이후 이 원칙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간체자 개혁도 같은 맥락이었죠. 획수를 줄인 이유가 학습 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전 국민이 동일한 문자 체계를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1956년 국무원이 발표한 간체자 방안은 515개 글자를 단순화했습니다. 그러나 학습 시간은 여전히 7년에서 9년이 필요했죠. 충분히 오래 걸렸고 충분히 통제 가능했습니다. 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직후 교육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당시 우리가 받은 질문이 있었죠. 외국 문자의 유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영어였습니다. 개혁 개방 이후 30년, 영어는 이미 중국 교육의 필수 과목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 졸업까지 최소 10년을 배웁니다. 하지만 영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영어는 배우기 어려웠고, 오래 걸렸고, 결정적으로 중국어를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알파벳 26자는 쉬워 보였지만 발음 규칙은 복잡했습니다. 문법 체계는 한자와 완전히 달랐죠. 10년을 배워도 유창하게 쓰는 사람은 5% 미만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안심했습니다. 영어는 통제 가능하다. 그런데 2015년경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글 학습 확산 현황과 문자 정책 리스크 분석. 저는 그 보고서를 읽고 처음으로 한글이라는 문자를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변수였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글은 24개 기호로 구성돼 있으며 평균 학습 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저는 처음엔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아니라 2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읍, 키읔, 아, 에, 야, 예, 예, 오, 요, 우, 유, 이.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조합 규칙은 더 충격적이었죠. 자음과 모음을 블록 단위로 조립하면 글자가 됐습니다. 기역 더하기 아는가, 니은 더하기 아는 나. 규칙이 100% 일관됐습니다. 예외가 없었죠.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 거리에는 한자 간판이 빼곡했습니다. 3,500자를 9년 동안 배워야 읽을 수 있는 문자들이었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2시간 만에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발견한다면, 그 문자가 자국어와 발음 체계가 유사하다면, 그 문자가 온라인에서 무료로 학습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2016년 3월, 중국 교육부 산하 국가언어문자공작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석자는 12명, 언어학자 4명, 교육정책 담당자 5명, 그리고 공안부 사이버안전국 관계자 3명이었죠. 의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류 콘텐츠와 한글 학습의 상관관계 분석.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내 한글 학습 앱 다운로드 수였죠. 2012년 37만 건, 2013년 89만 건, 2014년 214만 건, 2015년 512만 건, 4년 만에 13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학습자 연령대였죠. 15세에서 24세가 전체의 78%를 차지했습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이었습니다. 교육부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한자 교육을 받는 중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외국 문자를 배우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중국에서 자발적 학습은 통제 범위 바뀝니다. 국가가 설계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다음 슬라이드가 올라왔습니다. 한글 학습 동기 조사 결과였습니다. 1위 K-팝 가사 이해 -42%, 2위 한국 드라마 자막 없이 시청 -31%, 3위 한국 여행 준비 -18%, 4위 취업 미착업 -9%. 공안부 관계자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더 신박한 건 이겁니다. 바로 학습 완료율이었죠. 일반적으로 외국어 학습 앱의 완료율은 5% 미만입니다. 영어 학습 앱도 마찬가지였죠. 다운로드는 많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한글 학습 앱은 달랐습니다. 완료율이 63%였습니다. 10명이 시작하면 6명이 끝까지 마쳤다는 의미였죠. 왜 이렇게 높습니까?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너무 쉬워서입니다. 베이징대 언어학과 교수가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학습 장벽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오 24개를 익히는데 평균 2시간, 조합 규칙을 익히는데 추가 2시간이면 기본 읽기가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4시간이면 읽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쓰기까지 포함하면 8시간에서 12시간입니다. 누군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모를 것 아닙니까? 읽기와 이해는 다릅니다.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어순이 유사합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가 같죠. 게다가 한자어 비율이 60% 이상입니다. 크린의 예시가 떴습니다. 도서관, 도슈관, 도서관, 대학교, 따쉐샤어, 대학교, 경제학, 찡지쉐, 경제학, 발음도, 의미도 거의 동일했습니다. 중국인이 한글을 배우면 한자 지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었죠. 영어는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문법도 다르고 어휘도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교수가 결론을 말했습니다. 중국인에게 한글은 가장 배우기 쉬운 외국 문자입니다. 학습 시간은 영어의 100분의 1 수준이고 활용도는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친화성이었죠. 한글은 중국인을 위해 설계된 것처럼 들어맞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교육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10년 안에 2억 명이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는 통제입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은 문자를 우리가 설계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속도로 배우고 있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를 올리십시오. 한 달 뒤 교육부는 내부 지침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공립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한글 교육은 선택 과목으로 제한한다. 표면적으로는 허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제였죠. 선택 과목으로 지정하면 교재 검토, 교사 자격, 수업 시수를 모두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늦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그해 여름, 저는 상하이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점심시간, 학생 5명이 모여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뭘 보니? 학생 하나가 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자막은 없었죠. 자막 없이 이해하니? 학생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글 배웠어요. 3일이면 충분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막을 수 없다고. 2017년 9월, 저는 광저우의 한 사설학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3일 완성 한글 속성반 K-팝 가사 100%의 이해 보장.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의실엔 3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죠. 강사가 칠판에 한글 자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은 기의 첫소리입니다. 니은은 니의 첫소리죠. 학생들이 따라 썼습니다. 속도가 빨랐습니다. 30분 만에 자음 14개가 끝났죠. 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모음입니다.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 학생들이 또 따라 썼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칠판엔 사랑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사가 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절반 이상이 손을 들었죠. 사랑해요. I love you.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뒤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 만에 읽기가 가능해진 겁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9세 여학생이었습니다. 왜 한글을 배우려고 하니? 블랙핑크 노래 가사를 직접 읽고 싶어서요. 영어로 번역된 가사도 있지 않니? 번역은 느낌이 달라요. 원문으로 읽어야 진짜예요. 한자는 몇 개나 아니? 3,000개 정도요.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요. 그럼 한자 배우는데 얼마나 걸렸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까지요. 11년이요. 한글은 어제 시작했어요. 오늘이 두 번째 수업이고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었으니까요. 11년 대 2일. 이건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학습 민간 확산 실태화 대응 방안이었죠. 핵심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사설학원의 한글 강좌가 전국 120개 도시로 확산됐습니다. 둘째,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서 한글 강의가 영어 다음으로 많이 개설됐습니다. 셋째, 학습자의 83%가 정규 교육과정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지 2주 뒤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태 조사를 확대하십시오. 전국 단위로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넘어섰죠. 전국 31개 성급 행정구역 중 29곳에서 한글 학습 활동이 확인됐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같은 대도시는 물론이고 청두, 시안, 충칭 같은 내륙 도시까지 확산된 상태였습니다. 학습 경로도 다양했습니다. 사설학원, 온라인 강의, 학습 앱, 소셜미디어 스터디 그룹, 특히 더우인, 중국판 틱톡에서 한글 학습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짧은 영상으로 자모를 가르치는 방식이었죠. 60초 안에 기억, 이은, 디귿 외우기, 3분 만에 내 이름 한글로 쓰기.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는 영상이 수두룩했습니다. 댓글엔 이런 반응이 달렸죠. 진짜 2분 만에 배웠어요. 한자보다 100배 쉬워요. 이거 만든 사람 천재 아니에요? 저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문자 학습이 아니었습니다. 문화 현상이었죠. 그해 5월 중국 사회과학원이 청년 문화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층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죠. 질문 중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최근 1년 내 새롭게 배운 기술이나 지식은 무엇입니까? 상위 10개 항목에 한글이 포함됐습니다. 5위였죠. 영어 회화가 3위, 프로그래밍이 4위, 한글이 5위였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글 학습은 한류 콘텐츠 소비와 직접 연결돼 있으며 낮은 학습 장벽과 즉각적 활용 가능성이 확산의 주요 요인이다. 교육부 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참석자가 30명으로 늘었죠. 문화부, 공안부, 국가언어문자공작위원회, 그리고 각 성교육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회의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문화부 국장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한류 콘텐츠 유입을 제한하면 됩니다. 드라마, 음악, 예능 프로그램 수입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학습 동기가 감소할 겁니다. 교육부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콘텐츠는 온라인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차단은 불가능합니다. 공안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학습 앱과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삭제하고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면 됩니다. 저는 그때 손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현재 한글 학습은 플랫폼이 아니라 개인 간 전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친구가 친구에게 가르치고 선배가 후배에게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건 차단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방법을 몰랐으니까요. 2018년 11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세계문자 포럼이 열렸습니다. 저는 중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죠.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문자 다양성과 교육 접근성이었습니다. 첫날 오후 세션, 발표자 한 명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소속 연구원이었습니다. 발표 제목이 스크린에 떴죠. 한글 문맹 퇴치를 위한 최적화 문자 시스템. 저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2017년 기준 전 세계 문맹 인구는 7억 5천만 명입니다. 이 중 63%가 여성이며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에 집중돼 있습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가 붉은색으로 표시됐죠. 문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문자 학습의 높은 진입 장벽입니다. 특히 복잡한 문자 체계를 가진 언어권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올라왔습니다. 각 문자의 평균 학습 시간 비교였죠. 한자 8년에서 10년,
아랍 문자 3년에서 5년, 라틴 알파벳 2년에서 3년, 한글 수시간에서 수일.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발표자가 계속했습니다. 한글은 1443년 조선의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로 음소문자 체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한글 자모가 나타났습니다. 기역, 이은, 디귿, 이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읍, 키읔,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으, 이. 특징은 3가지입니다. 발표자가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첫째, 체계성. 자모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설계됐습니다. 입술, 혀, 목구멍의 그림이 나타났죠. 둘째, 조합성. 자음과 모음을 블록으로 조합해 음절을 만듭니다. 조합 규칙은 완전히 일관됩니다. 가, 나, 다, 라 같은 글자가 조립되는 애니메이션이 재생됐습니다. 셋째, 학습 속도. 비문의 자가 한글을 익히는데 평균 2주가 소요됩니다. 저는 옆에 앉은 교육부 국장을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발표자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2009년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한글을 채택했습니다. 문자가 없던 부족이 한글을 배워 6개월 만에 문해율 80%를 달성했습니다. 2014년 네팔의 한 NGO가 산간 지역 여성들에게 한글 기반 문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3주 만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가 가능해졌습니다. 2016년 유네스코는 한글을 문맹 퇴치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옆 국장도 마찬가지였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한글을 다른 언어에 적용할 때 한계는 없습니까? 발표자가 답했습니다. 음은 체계가 다른 언어의 경우 일부 조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본 구조는 대부분의 언어에 적용 가능합니다. 한글의 확장성이 바로 그 강점입니다. 인도 대표가 물었습니다. 귀국에서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검토 중입니다. 특히 문맹률이 높은 농촌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지목했죠. 중국 대표단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글의 학습 용이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문자는 단순히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 정체성,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효율성만으로 문자를 선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발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문자는 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문맹은 인권 문제입니다. 만약 더 쉬운 문자가 더 많은 사람에게 교육 기회를 준다면 그것도 고려해야 할 가치 아닐까요?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논리가 없었으니까요. 세션이 끝나고 복도에서 국장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국제기구까지 나섰습니다. 예. 유네스코가 한글을 권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발도상국이 채택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중국은?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국장이 계속 물었죠. 우리 청년들이 한글을 배우는 게 단순히 케이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효율입니다. 한글이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국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유네스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문자는 지식 접근의 문이다. 문이 낮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에펠탑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중국의 문은 너무 높았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문이었습니다. 한글은 2시간이면 열리는 문이었죠. 이건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2019년 7월 베이징 국가언어문자공작위원회 본부. 저는 긴급 소집된 태스크포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테이블 위엔 두꺼운 보고서 한 권이 놓여 있었죠. 제목은 중국 청년층 한글 문해력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592페이지. 6개월간 전국 50개 도시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였습니다. 위원회 주임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핵심 수치부터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죠.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중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인구 1억 8천만 명.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억 8천만. 2015년 512만이었던 학습자가 4년 만에 1억 8천만으로 증가한 겁니다. 35배였습니다.
주임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신박한 건 이겁니다. 한글 유창도 평가 결과였죠. 기본 읽기 가능 1억 8천만 명 100%. 일상 대화 수준 이해 8,200만 명 45%. 문장 작성 가능 4,100만 명 23%. 주임이 말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취미가 아닙니다. 실용 언어 능력입니다. 베이징대 언어학과 교수가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학습 경로 분석 결과 83%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습득했습니다. 학습 앱 47%, 소셜미디어 24%, 개인 교수 12%입니다. 교육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학습은 2% 미만입니다. 차관이 한숨을 쉬었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까? 이미 통제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세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지역별 분포가 나와 있었죠. 베이징 청년층의 34%가 한글 문해 가능, 상하이 41%, 광저우 38%, 선전 43%, 대도시만이 아니었습니다. 청두 29%, 시안 26%, 우한 31%, 내륙 도시도 비슷한 수준이었죠. 더 놀라운 건 학습 동기의 변화였습니다. 2015년 조사에서 1위였던 K-팝 가사 이해는 3위로 밀려났습니다. 새로운 1위는 취업 경쟁력이었죠. 42%가 이 항목을 선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증가와 한중 무역 확대로 인해 한글은 실용적 커리어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교수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상하이 한국계 기업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한글 능력자에게 평균 15%의 임금 프리미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무역회사들은 한글 가능 직원을 우대 채용하고 있습니다. 광저우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한글 인력을 적극 확보 중입니다. 주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청년들이 영어 대신 한글을 배운다는 겁니까?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이 아닙니다. 추가입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죠. 영어 학습자 수 2억 5천만 명 변동 없음. 한글 학습자 수 1억 8천만 명 급증.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영어는 여전히 필수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효율적인 선택지로 떠올랐습니다. 영어는 10년 배워도 유창해지기 어렵지만 한글은 6개월이면 쉬움 수준에 도달합니다. 공안부 관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그가 다른 자료를 꺼냈죠.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자료에는 소셜미디어 게시물 통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웨이보에서 한글로 작성된 게시물 월 평균 1,200만 건. 위챗에서 한글 사용 빈도 전년 대비 340% 증가. 더인에서 한글 해시태그 누적 조회수 87억 뷰.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청년들이 한글을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닙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한국 팬들과 직접 소통합니다. 한국 웹사이트에 댓글을 답니다. 한국 제품을 직구하면서 한글로 문의합니다. 주임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는 통제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읽고, 무엇을 쓰고, 누구와 대화하는지 우리가 관리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죠. 이건 문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보 통제의 문제였습니다. 한자는 중국 정부가 설계한 교육 시스템 안에서만 학습됐습니다. 교재를 검열하고, 교사를 관리하고, 시험을 통제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누구나 2시간이면 배울 수 있었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개입할 틈이 없었죠. 주임이 저를 봤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억 8천만은 시작일 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5년에는 3억 명을 넘을 겁니다. 15세에서 39세 인구의 절반입니다. 막을 수 없습니까? 막으려면 인터넷을 차단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회수해야 하고 한국 콘텐츠를 완전히 봉쇄해야 합니다. 시행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주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관이 물었죠. 그럼 대안은 뭡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인정입니다. 인정이라니. 한글 학습을 막을 수 없다면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공식 교육 체계에 편입시켜서 우리가 통제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반박했죠. 그럼 우리가 한글을 인정한다는 겁니까? 이미 1억 8천만 명이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임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를 상부에 올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 거리가 보였죠. 수많은 청년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이 지금 한글을 배우고 있을까요?
그들 중 몇 명이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있을까요?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통제 불가능할 만큼. 2019년 10월 중국 국무원 회의실. 저는 언어정책 전문가 자격으로 배석했습니다. 테이블 앞엔 12명의 고위 관료가 앉아 있었죠. 교육부 장관, 문화관광부 차관, 국가언어문자공작위원회 주임, 그리고 선전부 국장. 의제는 하나였습니다. 한글 확산에 대한 국가 차원 대응 방안. 교육부 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크린의 중국 지도가 나타났죠. 주요 도시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됐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청두, 시안, 우한 등 37개 주요 도시에서 한글 학습 열풍이 확인됐습니다. 청년층 1억 8천만 명이 한글을 읽을 수 있으며 이 중 4천만 명은 장문이 가능합니다. 학습 속도는 연평균 3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통제 불가능성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선전부 국장이 물었죠. 한자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간 국가교육과정 안에서 진행됩니다. 교재, 교사, 시험, 모든 것을 우리가 관리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2시간이면 배웁니다. 영상으로 하루면 읽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친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개입할 지점이 없습니다. 국장이 반문했습니다. 앱을 차단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봤습니다. 장관이 자료를 넘겼죠. 2018년 9월 주요 한글 학습 앱 17개를 앱스토어에서 삭제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학습자 수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VPN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앱스토어에 직접 접속해서 다운받았죠. 그리고 위챗을 통해 학습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차단이 확산을 부추긴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문화관광부 차관이 발언했습니다. 한류 콘텐츠 수입을 제한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시행 중입니다. 효과는 없습니다. 장관이 그래프를 보여줬죠. 중국 내 한국 드라마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접속자 수였습니다. 2017년 3,200만 명, 2018년 5,800만 명, 2019년 9,400만 명. 공식 수입을 막으니 불법 유통이 폭증했습니다. 차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국가언어문자공작위원회 주임이 끼어들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주임이 다른 자료를 펼쳤죠. 2019년 6월, 우리는 전국 대학교 5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한자와 한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크린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자 선택 76%, 한글 선택 24%. 주임이 말했습니다. 다행히 대다수가 한자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주임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만약 두 문자를 동시에 배울 수 있다면 한자만 배우고 싶다 31%, 둘 다 배우고 싶다 69%. 이게 현실입니다. 선전부 국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젊은이들이 한글을 한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문화 주권의 문제입니다. 주임이 고개를 저었죠. 문화가 아닙니다. 효율입니다. 효율이라니 한글이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실용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이 저를 봤죠. 말씀하십시오. 추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2019년 중국 대학 입시 언어 영역 평균 점수입니다. 한자 문해력 평가에서 평균 점수는 71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글 문해력 평가를 동일한 학생들에게 실시했더니 평균 89점이 나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똑같은 학생들입니다. 같은 지능, 같은 교육 환경입니다. 차이는 문자뿐입니다. 한글이 18점 더 높았습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글은 규칙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배우면 바로 적용됩니다. 한자는 다릅니다. 3,000자를 외워도 새로운 글자는 추측해야 합니다.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선전부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문자가 열등하다는 겁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열등이 아닙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설명하십시오. 한자는 통합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방대한 영토, 다양한 방언을 하나로 묶는 문자입니다. 배우기 어렵지만 강력합니다. 한글은 효율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최단 시간에 최대 문해력을 달성하는 문자입니다. 쉽지만 빠릅니다. 문제는 지금 청년들이 통합보다 효율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문화관광부 차관이 물었죠. 대안이 있습니까? 3가지입니다. 저는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첫째,
완전 차단.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한국 콘텐츠를 봉쇄합니다. 하지만 이미 실패했습니다. 둘째, 방치. 시장에 맡기고 자연스럽게 소멸되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현재 추세는 확산입니다. 셋째,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인정과 관리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글을 공식 외국어 교육 과정에 편입시킵니다. 선택 과목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교재를 만들고 교사를 양성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글을 가르친다는 겁니까? 이미 1억 8천만 명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배웁니다. 차이는 통제 가능 여부입니다. 장관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전부 국장이 반대했죠. 이건 굴복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굴복이 아닙니다. 현실 인정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굴복은 선택입니다. 현실 인정은 적응입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죠. 다만 한 가지는 명확해졌습니다. 중국의 문자 통제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흔든 것은 전쟁도, 정책도, 외교도 아닌 24개의 간단한 기호였다는 것.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죠. 우한 봉쇄, 전국 이동 제한, 학교 휴교.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멈추지 않았죠. 한글 학습이었습니다. 저는 4월 초 교육부로부터 긴급 보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재택 기간 동안 온라인 학습 동향을 분석하라. 2주간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한글 학습 앱 다운로드가 340%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한글 강의 수강생은 520만 명에서 2,300만 명으로 뛰었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집에 갇힌 청년들이 시간을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짧은 시간 안에 성취감을 주는 학습이었죠. 한글이 완벽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교육부 차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십시오. 지금 당장. 30분 뒤 저는 화상회의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엔 15명의 관료와 학자가 보였죠. 차관이 말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국무원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크린에 문서가 떴습니다. 제목은 외국어 교육 다변화 및 실용성 강화 방안이었죠. 차관이 설명했습니다. 한글을 공식 선택 외국어로 인정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2021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에서도 한글 선택이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표준 교재를 개발하고 교사 양성 과정을 신설합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까? 차관이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습니다. 막을 수 없으면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진 겁니까?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한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후퇴였죠. 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억 8천만 명이 비공식 경로로 한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식 교육 과정에 편입되면 통제가 가능합니다. 교재 내용, 교육 방식, 평가 기준을 우리가 정합니다. 한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이미 스마트폰으로 배운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들으러 오겠습니까? 차관이 웃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읽을 줄 압니다. 하지만 공식 자격증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글 능력 시험을 만들고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취업 시장에서 인정받으려면 우리 시험을 봐야 합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였죠. 회의가 끝나고 베이징대 언어학과 교수와 통화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적응입니다. 2020년 9월, 교육부는 한글 교육 표준 교재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지필진에 포함됐죠. 첫 회의에서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한글을 가르치되 우리 방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글은 쉽습니다. 2시간이면 배울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2년 과정으로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통제입니다. 빠르게 배우면 통제가 안 됩니다. 천천히 배우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도 않았죠. 이미 결정된 방향이었으니까요. 교재 개발은 6개월이 걸렸습니다. 2021년 3월, 첫 번째 한글 교재가 출판됐습니다. 제목은 실용 한글이었죠. 전국 3,000개 중학교에 배포됐습니다. 개강 첫날, 상하이의 한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한글 수업이 열리는 교실이었죠. 학생 4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교사가 칠판에 기역, 니은, 디귿을 썼습니다. 오늘은 자음 3개를 배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미 한글 다 배웠어요. 그럼 읽어보렴. 학생이 칠판의 글자를 읽었죠. 기역, 니은, 디귿. 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게 아니란다. 그럼 뭐가 나와요? 발음 원리, 역사적 배경, 문화적 의미. 그걸 배워야 자격증을 받는다. 학생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뒤에 서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중국은 방식을 바꿨습니다. 한글을 막는 대신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2시간이면 배울 수 있는 문자를 2년 과정으로 늘렸습니다.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 공식 인증을 필수로 만들었죠. 이건 차단이 아니었습니다. 희석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첫 한글 능력 시험이 실시했습니다. 응시자는 37만 명이었죠. 합격률은 42%였습니다. 교육부는 만족했습니다. 적절한 난이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응시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여전히 1억 8천만 명이 스마트폰으로 배우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자격증이 필요 없었습니다. K-팝 가사를 읽고 한국 드라마를 이해하고 한국 팬들과 대화하는 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2022년 3월 교육부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글 교육 1년 평가였죠. 차관이 물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담당 국장이 답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공식 경로로 배우는 학생이 증가했습니다. 37만 명에서 올해는 89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비공식 경로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죠. 중국은 한글을 막지 못했습니다. 느리게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공존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태도가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였죠. 2024년 10월 베이징 국가언어문자공작위원회. 저는 퇴임을 3개월 앞두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2015년부터 2024년 중국 내한글 확산 10년 분석이었죠. 책상 위엔 지난 10년간 모은 데이터가 쌓여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5년 한글 학습자 512만 명, 2024년 2억 7천만 명, 10년 만에 52배 증가했습니다. 중국 15세에서 39세 인구의 47%였죠.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학습 경로 변화였죠. 2015년 학습 앱 87%, 사설학원 13%, 2024년 학습 앱 52%, 공식 교육 23%, 개인 교수 15%, 기타 10%. 공식 교육 비율이 늘었지만 여전히 절반은 비공식 경로였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였습니다. 학습 동기 변화. 2015년 K-팝 42%, 드라마 31%, 여행 18%, 취업 9%, 2024년 취업 38%, 학업 27%, 문화 콘텐츠 22%, 기타 13%, 취업이 1위가 됐습니다. 한글이 취미에서 경쟁력으로 바뀐 겁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 거리엔 한글 간판이 보였죠. 한국 화장품 매장, 한국 카페, 한국 편의점. 10년 전엔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배 연구원이 들어왔죠. 보고서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거의 다 썼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무엇에 졌습니까? 효율에 졌습니다. 후배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보고서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한글을 막으려 했습니다. 학습 앱을 차단했고, 콘텐츠 수입을 제한했고, 사설학원을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학습자는 52배 증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글이 너무 쉬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료를 꺼냈죠. 한자를 배우는데 평균 9년이 걸립니다.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입니다. 한글은 2시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2주면 쓸 수 있습니다. 6개월이면 유창합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막습니까? 후배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자가 열등하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등이 아닙니다. 설계 목적이 다릅니다. 한자는 20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목적은 통합이었죠. 넓은 땅, 많은 사람, 다른 방언을 하나로 묶는 것. 배우기 어렵지만 강력했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수록 표준화가 쉬웠으니까요.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1443년에 만들어졌지만 목적은 효율이었습니다. 누구나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문자.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했죠. 어리석은 백성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실제로는 더 빨랐습니다. 2시간이면 충분했으니까요. 후배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없다는 겁니까?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페이지를 펼쳤죠. 2021년부터 우리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막는 대신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교육 과정에 편입시키고 자격증 제도를 만들고 표준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까? 부분적으로. 저는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공식 경로 학습자가 증가했습니다. 2021년 37만 명에서 2024년 470만 명으로. 하지만 비공식 학습자는 더 빨리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1억 5천만 명에서 2억 2천만 명으로. 우리가 속도를 늦추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인터넷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2024년 현재 중국 인터넷 사용자는 10억 7천만 명입니다. 이 중 89%가 스마트폰으로 접속합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차단해도 VPN으로 접속합니다. 한글 학습 콘텐츠는 무료로 넘쳐납니다.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후배가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2030년이면 3억 5천만 명이 한글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청년층의 60%입니다. 2040년이면 5억 명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현실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글은 전쟁으로 온 게 아닙니다. 정책으로 강요된 것도 아닙니다. 선택이었습니다. 2억 7천만 명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왜 선택했습니까? 쉬웠고, 빨랐고,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중국이 한글을 경계한 이유는 문화 경쟁이 아니었다. 너무 빨리 배우고, 너무 쉽게 퍼지는 문자가 국가 관리 체계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9년이 필요한 시스템에 2시간이면 충분한 변수가 들어왔다. 통제는 불가능했다. 결국 효율이 시스템을 이겼다. 보고서를 프린트했습니다. 342페이지였죠. 표지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글 확산 10년 분석 효율과 통제의 충돌. 다음 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주 뒤 국무원 회람 의견이 왔죠. 보고서 내용을 인정한다. 향후 정책은 차단이 아닌 관리와 공존으로 전환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 거리를 걷는 젊은이들이 보였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이 지금 한글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까요? 그들 중 몇 명이 한국 노래 가사를 읽고 있을까요? 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었으니까요. 한글은 중국에 왔고, 머물렀고, 확산됐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죠. 스문의 개의 기호가 2000년 된 시스템보다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효율은 결국 이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